돼요? 손소독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밖에서 듣기로는 이미 이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보신 관객분들도 오늘 여기 계시다고,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오늘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뭐 짧고 유쾌하죠. 네, 제가 스스로 뭐 아트 영화든 다큐 영화를 봤을 때 뭐 영화가 뭐 지루하고 재밌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저도 제 영화를 구도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알짜배기를 다 집어넣고 좀 재밌게 유쾌하게 편집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상영이 끝나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영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질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 관객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배우 일을 할 일도 없고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 배우들이 부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한 해 한 해를 작품으로 되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해에는 내가 뭘 찍었지, 작년에는 뭘 하고 있었지를 아주 또렷하게 일기처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이 가끔 부러워지기도 하는데 2020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지만 일단 이 셀프 다큐 로그인 벨지움의 해로도 아마 기억이 되시겠죠? 근데 지금 이 작품을 다시 보시면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딘가 좀 초현실처럼 느껴지세요? 시간이 지나서 이 작품을 한참 작업하실 때랑은 또 소감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참 편집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편집한 단계가 올해 3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 뭐 4월, 5월까지 거쳐서 좀 여기저기 살짝 노트만 몇 개 이렇게 뭐 편집자님한테 드리는 그런 단계였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 컬러 커렉션, 그러니까 그 화질을 좀 높이려고, 그리고 이쁜 컬러감을 주려고, 그리고 그레인도 넣고 좀 더 필름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런 기술들, 기부 그런 거를 부리는 거, 그거 말고는 이미 넘어왔던 과정이라서 이제 감정적으로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는 작업이고, 그리고 2020년을 생각하면, 네, 제 영화와 앞뒤로 영화에서 안 나오는 그때 그 해외 드라마 찍었던 그 작품, 그 두 작품이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배우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태도들을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답을 내린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우는 늘 진심을 다하지만 남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여가하는 태호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벤을 연기하는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건 역시 좀 어떤 부분은 가짜처럼 느껴졌는지, 아니면 다른 작업보다는 비교적 아주 솔직하게 느껴졌는지요. 벤이면 이제 모자 쓰고 안경 낀, 네. 편의상 벤이라고 지칭을 하면. 네네네. 편히, 네. 사실 오디션 대본상은 벤의 역할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말이 솔직히 카메라 뒤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아니고 태호가 벤의 역할을 오디션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화면 속에서 아는 그 일상의 태호가 사실 그 벤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질문을 까먹었네요. 그 벤을 연기하는 게 네. 다른 배역을 연기할 때처럼 뭔가 내가 어딘가 가짜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남의 목소리인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셨는지. 네네네.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 겪었던 과정을 다시 재현을 하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진짜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3월 달에 오디션이 들어왔고, 내가 이 오디션을 어떻게 소화시켜야지, 그런 반면에서 그냥
내가 그 리딩 상대를 먼저 찍고 태블릿 PC에다가 옮겨서 의자를 걸터서 저를 보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디션본을 보냈고 오디션은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만약에 그 태블릿 PC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나랑 같이 대화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럼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됐을 때 생각하자면 나중에 만약에 누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이 영상을 20년 뒤에 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드는 영상인데 보게 된다면 저를 비난하지 못할 만약에 비난할 거를 내가 먼저 다 비난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시니컬한 내가 그 시니컬하고 좀 사르케즘적으로 있는 제 반면 한쪽으로 부각시켜서 그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저를 계속 객관화시켜서 제가 저를 놀린 거죠. 그리고 저의 반면에 좀 진지하고 너무 막 진지빵인 제 모습을 이제 그쪽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두 캐릭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둘 다 저예요. 스스로를 시니컬하게 바라봤다는 그 말에선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남들한테 좀 오해받고 평가를 받느니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목적이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셰익스피어 공부를 영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셰익스피어 극이 시작할 때 꼭 MC라는 어떤 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딱 와서 무대를 인사하면서 막 관객들을 비꼬이고 그리고 막 지금은 우리는 이런 무대가 펼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연극을 소개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 레토에도 그 스캡틱이라는 캐릭터 그 역할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소화화돼 있었던 그런 시니컬한 재미있는 좀 얄미운 MC 역을 해준 거죠. 예. 또 하나의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마주 많지만 늘 맡은 배역으로서 꿈을 꾼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배우들이 그런 식으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유태우 본인으로서의 꿈을 꾸지 않은 건 한참 됐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 다큐를 우리가 전부 믿어버리면 곤란하긴 하지만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이 로그 인 벨지움이란 작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유태우 본인을 연기한 거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유태우 그렇죠. 본인으로서 꿈을 다시 꾸시기도 했나요? 아니요. 아직은. 네, 제가 저의 한 20대 한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냥 개인 꿈을 꾼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꿈은. 나머지 꿈은 다 제 캐릭터에 관련된 이제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있었던 꿈들이었어요. 뭐 영화의 한 시나리오 안에서 뭐 한 씬에 대해서 꿈을 꿨던지 뭐 그런 아니면 이 영화에 나오던 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명이라서 백남준 역할을 준비했을 때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되게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단편 영화를 준비했는데 단편 영화는 10분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뭐 피아노 레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했고 공부도 했는데 갑자기 그 꿈이 실제로 보이스라는 행위예술가가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서 뭐 그때는 교실에서 저는 학생들 중 한 명이었었고 교실에서 보이스 선생님이 딱 가서 너의 꿈들에 관한 작업을 하나 해와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다 고개 숙이고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전 나는 백남준인데 나는 행위예술을 해야지 이상한 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좋아하는 그 크리스 버든 그러니까 그 빔드랍하는 그 작품 만든 그 작가가 70년도에 자기 몸으로 되게 실험적인 행위예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피도 보이고 막 총도 맞고 제가 그런 조금 파워풀한 행위예술가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브라모비치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지 피를 쓰면 왜 항상 괴기스럽게 표현하나라는 생각을 꿈속에서 했던 거예요. 그 기억나요.
피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이 없나 하면서 이제 그거를 비눗방울의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그리고 꿈을 남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거 이제 꿈이라는 게 추상적인 심리학인데,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자식으로 남기고 싶은 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 동물이라고 치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애가 안 낳다가 보니까 저의 유전자를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나라는 단면에서 또 나오는 한 생각이 피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체도 자주 하고 실제로 선생님 했던 얘기도 그런 거가 있었고, 항상 어렸을 때 그 저기 연기 선생님이 그래서 그 행위 예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꿈 가지고 오래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캐릭터의 그 가상의 세계에 대한 꿈을 꿔요. 언제쯤 이제 많이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아니,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여기서 비눗방울 날리시는 상상을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유태우 씨 유전자를 한 번씩 만져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예술에 관심이 있는가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혹은 동경하는 대상을 볼 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에서 영감을 얻고 어떤 예술에 호기심이 많을까.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것과 본인 안에 있던 걸 이렇게 풀어서 작업으로 보여주는 건 완전히 좀 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류태우라는 정말 뭐 본질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진짜에 조금 근접하게 된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술, 본인이 좋아하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극적인 경험의 영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표현도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에 대한 것도 한국말도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 보통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낌없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영화 네. 안에서. 그 아낌없이라는 단어에서 받는 인상이 있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뭔가 열심히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아낌없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without regret, 네, 후회 없이인데, 그런데 후회라는 게 그게 또 그 감수성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냥 그때 그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인가 어떤 성과를 놓고 만들었던 거 아니고 정말 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거라, 네. 아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혹은 어떤 주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짚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야 그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락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일단 찍기 시작했고, 이후에 서울에 오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이전에 그리워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정말 많은 사람의 환호라든지 이런 대비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구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결국 살아남기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슬프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정말 고립 상황,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후에는 유태우라는 사람이 낯선 문화권에서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 확장된 주제라고 느껴졌는데, 작업을 하시면서는 이게 서울의 이야기까지 붙이면서 어떻게 넓어졌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대로 보셨어요. 네, 살아남기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때 카메라를 들고 팬들도, 여기 또 계시는 팬분들도 같이 찍어놓은 것 같은데 몇 분. 근데 계속 그동안에 이 영화 속에서 경험해왔었던 그런 전사를 깔아놓고 이렇게 찍으니까 저는 스스로 그냥 너무나 뭉클했어요. 고맙고. 그러니까 그 입장, 그리고 그 전개를 콘트라스트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나중에 한국에서 그렇게 찍은 거죠.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좀 더 관객석에 나온 질문으로 이야기하실 게 네,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관객석 질문을 받아볼게요. 처음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사이드 네 번째 줄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고 어쨌든 지금은 감독님으로서 여기 오신 거지만 이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이 영화의 감독이 된 데 있어서는 배우 유태우라는 정체성이 매우 작용을 했기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극 초반에 이제 벨지움에 갇혀 계실 때 이제 그때 나는 2년 반 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그래서 난 뭐랄까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시다가 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라는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그동안 쉼 없이 작품을 해서인지 아니면 배우로서 내가 아직 마음에 드는 배역을 만나지 못해서인지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렇게 내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가 됐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는 결핍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랐던 환경이 다문화적이다가 보니까 그게 배우란 직업을 놓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면에서 나오는 그런 자세는 아닌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 때문에 어떤 분들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 자켓이 아름다운 흰색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름답진 않는데 나한테는 이게 조금 카키색 같기도 하고 조금 베이지색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제 필터는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면이 없거든요. 저는 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생각하나 흰색을 흰색으로 생각하나 어떤 감정을 그 감정으로 규정을 지키나 그런 게 항상 좀 저한테는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내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거기에 관한 공통점을 다른 사람들이랑 접하지를 못하면 이제 외로움이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소통에도 같은 언어를 써도 서로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 인생에서는 예술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시각을 가지고 이런 거 이렇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필메이커들만 아니라 화가나 모든 예술가 종합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태원 감독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 손 드신 분이죠. 네, 저기 저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분. 네. 네. 역시 가장 오래 손을 들고 있어야 네. 채택이 쉬운가 봅니다. 제일 빨리 읽으신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좀 예술적이고 심오한 질문은 아닌데 네. 그 영화 안에 하리보 네. 하리보 이렇게 무대랑 관객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촬영하고 나서 그 하리보를 드셨는지 사실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그런 음식들을 그러니까 조리지 못하고 먹고 살았던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 칩스인가 하리보인가 이 영화를 위해서 다
영화 이거 찍기를 위해서 먹고 찍은 거죠. 너무 먹기 싫었어요. 네, 너무 막 그렇게만 먹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예. 그래서 그 하리보는 8봉지였었고요. 그리고 그 먹고 넘어가잖아요, 편집이. 그러니까 먹는 장면도 안 먹고 있어요. 그냥 연기예요. 먹는 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하고. 그리고 그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새벽 1시에 그 샷을 시작해서 아침 8시에 마무리했어요. 그 한 샷이 나올 때까지. 네, 세우고 또 넘어지고 또 하고 이렇게 각을 잡으니까 일로 좀 더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그 한 샷을 위해서 밤을 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버렸어요. 한동안 하리보 쳐다보기도 싫겠네요. 그 냉정하지만 다 왜 이렇게 아쉬워해요. 엑스트라 비용이 그거 한 뭐 16유로 정도 나와요. 한동안 태호 배우를 놀리고 싶으면 하리보를 선물하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주신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네. 세 번째 질문까지만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그 시사회에서 처음 봤었을 때는 네. 그 방울토마토와 바나나를 처음에는 그냥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그냥 벤이라고 칭하신 네, 그 네. 사람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방울토마토와 바나나를 네. 복도에 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벤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감독님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아, 네. 여쭤보려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리버스로 돌려서 그거 했던 이유가 이제 일단은 소리만 들어도 만약에 그 화면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 되게 신비로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뭔가 리버스로 돌렸을 때 들리는 소리가 그 신비성이 항상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신비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제에서는 제가 그 두 번째 태호를 신태호라고 적었거든요. 신태호 says 뭐 아니면 무슨 질문을 한다. 그리고 태호는 뭐 한다. 그리고 신태호는 뭐 한다. 그러니까 그 신 같은 존재. 그리고 제가 또 베를린 위의 천사의 시의 영화를 영향을 받아서 이 영화를 위해서 또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그 실루엣도 그 독일 영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로서 내가 스스로 뭔가 누구랑 대화해서 뭐 그 신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만든 거죠. 더불어 할리우드에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관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Save the Cat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전설적인 책이에요. 76년도 초반에 쓴 건지 저도 기억도 잘 못하지만 그 책 때문에 영화 엘리엔의 리플레이가 고양이를 구해요. 왜냐면 주인공이 어떤 소수적인 뭐 캐릭터나 또 누구를 아니면 뭐를 구해주면 그 주인공에 관한 동정심이 생긴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맞거든요. 뭐 착한 일을 하나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편이 돼야지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그 바나나하고 방울토마토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로만 찍었는데 그거를 원래 신태호가 등장하기 전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넣으면 운동하는 장면도 넣어야 되고 운동하는 장면도 넣으면 빨래하는 장면도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먼저 넣어서 사람의 재밌다라는 심리를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신태호를 빨리 등장시킨 거죠. 예.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죠. 왜냐면 제가 그걸 나중에 편집하면서 발견한 기승전결이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을게요. 네, 저기 태호라는 플래카드 흔들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상이 다 깨져버리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시사회 때 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감사합니다. 제가 시사회가 끝나고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혹시 검은색 얼굴 4명 그려져 있는 티를 자주 입고 나오시던데 그 혹시 그 인물하고 아는 관계이신 건지 아니면 그 티가 너무 편해서 계속 그 티만 입으시는 건지
여기 네네네.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얼굴 4명. 네. 제가 이제 시각적인 비주얼 큐라는 게 이제 언어적인 건 NLP라고 있거든요. 그게 뉴로 링구이스트 패터닝이란 말인데 어떤 무의식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면 누구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저의 결정들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그 분리시키는 심리를 제가 애초부터 놓고 싶었었던 이유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럭인 벨지움도 그냥 페이드인으로 뜨지 않고 반면에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처음에 테오랑 같이 목격하는 거 두 빛이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보이는 걸 그 장면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버 스펜서라는 배우예요. 그런데 스파게티 웨스턴 70년도 80년도 제 그 전성기 때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너무 유명한 배우였는데 제가 독일에서 자라면서 뭐 매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TV에 나오는 그런 서부 영화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태리 웨스턴 장르들의 영화의 주인공이었었어요. 그 배우가.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그 배우의 티를 몇 개 가지고 있고 하필 제 영화의 뜻에 맞게 이제 그렇게 분리되는 색깔이 또 있어서 항상 그런 비주얼 큐를 관객들한테 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으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저의 사진을 모아서 그 게임을 하잖아요. 팬들이 만들어준 게임이지만 근데 그런 우연치 않게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큐들이 있는 거죠. 네.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 텐데요. 이쪽을 너무 바라보지 않았죠?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지막 질문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이 되게 영화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영화를 만나오셨고, 근데 이번에 감독 데뷔를 하면서 영화에 대해 좀 새롭게 느끼게 된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느끼는 건 없어요. 제가 그냥 감으로 추측했었던 노하우 그냥 증명됐다고 그러고 할까? 예. 단지 이제 다른 영화를 봤을 때 좀 더 연결과 구도를 좀 더 유심히 보고 조명도 좀 더 잘 보고 컬러 코렉팅 그러니까 한국에서 DI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색보정 했을 때 왜 그런 색보정을 해서 그렇게 넣나라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예. 예를 들자면 흑백 장면으로 넘어가서 춤추는 밤거리에서 춤추는 장면이 흑백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부러 블루톤을 더 넣었거든요. 예, 블루톤을 넣어서 좀 더 멜랑콜리하면 이상하게 블루톤이 돌면 조금 더 뭐 멜랑콜리한 톤이 돌더라고요. 예, 그런 감수성을 건드리려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노하우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연기에 또 좀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 앞으로 다른 감독님들이랑 같이 소통할 때 뭘 원하시는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좀 눈치 생겼다고 할까? 네, 그 정도요.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영역의 네, 무언가들을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 생각하게 좀 경험을 네. 좀 많이 하게 돼서. 네. 저의 질문도 600개가 남았고 여러분도 그만큼의 질문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자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영화제 주비가 참 짧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른 비하인드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벨기에 장면까지만 찍고 원래 그냥 집에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니키가 제 배우자가 여기 엔나 이사님을 데리고 와서 한번 봐라 같이 저녁 먹고 했는데 이사님이 너무 재밌고 이 정도면 극장 개봉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욕심내도 된다. 또 좀 더 할 말이 없나.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장편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분량도 찍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N9 극장이 배급사이기도 하고 극장이기도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 너무 사람들이 영화 보러 안 오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앞으로 문을 닫을까? 극장을? 아니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셨대요. 저기 대표님이. 아니면 좀 덜 받고 계속 일을 할까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N9 배급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물론 제 영화이긴 하지만, 그리고 N9 배급사가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여러 아트 영화 극장들이 많잖아요. 뭐 그린아레도 있고, 뭐 에모 아트스페이스도 있고, 뭐 시네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 영화도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다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일하신, 낭만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영화관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9 크루도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뒤에 서 계신데. 네, 12월 1일에 또 내일 마침 로겐벨즘이 개봉을 하니까 주변에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12월 한 달 동안 전투적인 활동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신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마저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